반갑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게 있죠. 그 고스톱 할 때 주로 하는 거예요. 운이 70%고 기교는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애텀이라는 정보를 들었으니까 운칠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기삼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가나는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가 구제해야 돼? 자기가 구제해야 돼.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럴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잖아요. 골리앗은 브레셋의 아주 거인입니다. 거인. 중무장을 하고 있는 말이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투구를 쓰고 칼도 여러 개 들고. 근데 다윗은 어린애에다가 양치기에다가 꼬마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왜 다윗이 이겼냐 하면은 골리앗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은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즉 중무장한 보병끼리 격투를 해가지고 백병전으로 싸우기를 원했는데 중무장한 보병은 걸음이 느려요, 빨라요? 느려요. 갑옷 무게만 해도 45kg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빨리 갑니까? 거기다 창 들고 창도 칼, 창 다 들고 방패 들고 가지 못해요. 골리앗이 원하지 않는 방법,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돌멩이로 머리를 맞춰서 죽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돌멩이의 속도, 그렇게 했을 때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머리에 맞으면 머리를 뚫고 나간답니다. 그 속도로 던져버리면. 그런데 지금도 그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대요. 몇병이 밖에 있는 동전도 맞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인들이 원하지 않는 방법, 전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면 자신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1억 이상의 연봉자가 150명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 거인들이, 거대한 자본을 가진 거인들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뭐 기상천외한 방법이냐? 그게 아니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 멀리 있는 거인을 돌멩이로 정수리를 맞춰 죽인다. 말은 무지하게 쉽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돌팔매질을 계속 연습해야 돼. 계속 연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리더가 되는 것이 곧 뭐냐면은 자신이 자본을 갖는 길밖에는 없어요. 인간 자체가 자본이거든요. 이게 인적 자본을 제가 하려고 하는 인적 자본인데, 그런 빌딩이라든가 또는 은행의 현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또는 땅이라든가 하는 것은 물적 자본 또는 경제 자본이라고 그럽니다. 그 경제 자본을 현대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제 자본을 물려받아도 인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걸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게 그 말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또는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것을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휴먼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 경영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적 자본이에요. 다른 물적 자본은 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물적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게 인적 자본인데, 인적 자본은 어느 날 갑자기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큐뮬레이션, 축적되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이 사장님들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동안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인적 자본이 충분하지 못하면 생산성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그 인적 자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현대를 우리가 이성의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이 대화할 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IQ보다는 EQ가 사회적 성공, 사회적 성취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게, EQ라는 건 감성지수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고 내 한계를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감성이거든요. 그 감성을 서로 주고받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는 허구입니다. 그냥 작가가 쓴 건데,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슬퍼지지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그래. 상대방의 감정이 나한테 들어와. 그리고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당신을 내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성장하자, 같이 성장하자. 요 마음이 전달되면 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능력, 요게 이제 감성지수인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하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람 간에도 그렇게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요게 풍부한 사람이 성공한다. 어떤 사나이가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시시한 영화를 날마다 보러 다녀. 날마다. 그것도. 그 이유는 그 시시한 영화에서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방에서 옷을 벗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 속옷을 벗으려고 하는 찰나에 기차가 지나가 버려, 이렇게.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요. 야, 이 사람 막 그렇게 시시한 영화를 왜 날마다 보러 다니나 그랬더니, 혹시 아나? 기차가 연착할지. 이런 사나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상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발상이 고정관념을 벗어난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이듯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스폰서가 있거든요. 시스템이 있으니까. 자, 인적 자본은 어큐뮬레이션, 축적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살아가면서 축적하는 과정이. 그래서 사실은 애터미 사업은 인적 자본이 그 결과를 가져요. 시스템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제품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라인이 계속 크고 어떤 사람은 잘 안 크는가. 그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생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전부 생산활동의 결과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생산은 뭘 생산이라고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 이걸 생산이라고 그래요. 물적 눈에 보이는 것만 생산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의 효용, 유틸리티, 우리의 만족을 증대시키는 행위라면은 그것을 생산 활동으로 보고 그것을 국민소득 추계에 포함시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만족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생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은 생산 활동이에요? 아니에요? 생산 활동이에요. 누군가 소프트웨어를 즐기잖아요. 그 즐기는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생산이에요.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전부 생산 활동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회주의 경제가 붕괴된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서비스의 생산을 생산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생산이 서비스,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이 중요하게 돼갑니다. 생산 활동은 통상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전통적인 분류 방법입니다. 첫째는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채취하는 행위, 이걸 생산이라고 그래요. 자연으로부터 자연에 있는 것 상태를 인력을 가해서 채취하는 행위를 생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벤다든가 광석을 캔다든가 석탄을 캔다든가 농부가 채소를 갖고 와서 수확한다든가 전부 생산입니다. 둘째는 요 자연이나 또는 다른 공정에서 만들어낸 제품을 가공하거나 변형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행위도 생산입니다. 여기 가방이 있는데 이 가방은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그렇죠? 석유화학 제품이라고요.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온 어떤 원료를 가공해서 가방을 만들었고, 그럼 가방을 만드는 공장도 생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생산이 중요한데요. 서비스를 창출하는 행위. 이것은 보건, 의료, 법률, 금융, 우리가 하는 스포츠, 레저, 오락, 취미,
전부 다 서비스에 해당하는데 여기 유통이 물려 들어가죠. 17세기에 영국의 의사이자 경제학자였던 윌리엄 패티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걸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각 나라의 산업이 발전할수록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다시 말하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이 더 커지고 조금 더 발전하니까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이 더 커진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년 뒤에 역시 영국의 경제학자 코린 클라크가 전 세계의 통계를 다 검토해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들어맞아.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점 커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그 다음에 1차 산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으로부터 채취하는 농림어업, 수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차 산업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걸 봤더니 욕망 포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차 산업은 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농림수산업이니까. 그런데 하루에 밥 3끼 먹으면 그걸로 만족이 돼요. 물론 6끼 먹어야 할 사람도 있지만은 욕망 포화의 법칙에 따라서 밥을 일정량 이상 먹으면은요, 욕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요, 효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이게 밥의 양이라고 그러고 이게 만족, 효용이라고 그러면 배고플 때는 밥을 먹을수록 만족이 커지다가 일정량을 먹고 나면 떨어지고 더 먹으면 마이너스가 돼요. 한 그릇만 먹으면 될 걸 5그릇 먹으라고 봐요. 그건 고문이지 먹는 게 아니에요. 물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요, 일정 이상 만족이 되면 그 이상 찾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는 뭘 찾아? 이제 공산품을 찾아요. 빨래도 기계가 했으면 좋겠고, 밥도 기계가 했으면 좋겠고, 걸어다닐 게 아니라 자동차를 탔으면, 점점 공산품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공산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지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공장으로 가요. 우리 1960년, 70년대 그렇게 했죠. 왜? 그쪽에 소득이 많으니까. 그러면 농업 부분에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공업 부분에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이런 공산품이라는 것도 욕망 포화 수준에 도달합니다. 집에 텔레비전 한 대 있다가 거실에 한 대 놔두다가 아들하고 엄마하고 채널 싸움을 해. 그러니까 아들 방에 하나 사줘. 그 다음에 할머니 방에 하나 사드려. 그럼 끝이에요. 텔레비전을 계속 삽니까? 그렇게 되진 않아요. 공산품도 어느 일정 이상 수요를 넘으면 더 이상 찾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는요, 포화의 상태에 도달하지를 않습니다. 서비스. 예를 들면 가능하면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 그렇죠? 야, 이 학교는 교육의 질이 너무 좋아. 나는 좀 나쁜 데로 갈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의료의 질은, 의료의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걸 선호합니다. 그렇죠? 야, 이 병원은 병을 너무 잘 고쳐. 나는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는 아무리 높은 서비스를 받아도 포화 상태에 도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서비스업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즉 3차 산업이 워낙 커지니까 전통적인 도소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이런 것을 3차 산업으로 하고 정보,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은 4차 산업으로 하자. 그리고 취미, 오락, 패션, 레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5차 산업으로 하자. 왜 그러냐 하면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발전하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발전해요. 그래서 점점 커져. 그래서 이 4, 5차 산업의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 나오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60년대 경공업부터 시작했죠. 섬유공업, 가발, 합판, 이것이 노동집약적 경공업이에요. 그러다가 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고 중화학공업이 시작됐습니다. 중화학공업은 이건 거대 장치 산업이니까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자본. 그러다가 이제 조립 가공 산업이 발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라든가 전자기기라든가 자동차, 이것은 여러 가지 부품을 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발전해. 그러다가 IT 산업, 이제 정보통신업이 발전해서
이제 2000년, 지금은 이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고 정부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도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그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1차 산업의 비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지금 떨어지고 이것밖에 없어요. 제조업은 컸다가 다시 떨어져요, 비중이. 그러다가 3차, 4차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1963년에 보면은 거의 국민 10사람 중 6, 7명은 농사꾼이었다. 그 말이에요, 농사꾼. 60년대 이랬어요, 전부. 저도 시골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때 시골에 학교 다닌 애들 중에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농사꾼 아들이에요. 나머지는 뭐 면석이 아들이라든지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광공업은 이것밖에 안 됐어요. 서비스업은 그 당시 구멍가게가 많으니까 그래도 구멍가게도 서비스업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다가 점점 어때요? 쑥 떨어지죠. 2013년에 농림업에 종사하는 국민은 6.1%밖에 되지 않고 광공업에 종사하는 16.8%. 늘다가 줄죠. 네, 왜? 이게 자동화가 돼가니까. 그래요, 자동화가. 그런데 서비스는 어떻게 됩니까? 쑥 내려가죠. 여기는 지금 사회간접자본, 즉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건설업을 빼고 건설업, 수도, 가스 이런 것은 사회간접자본이니까 그걸 빼고 순수하게 지금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69.8%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애터미 사업은 무슨 업입니까? 서비스업이에요. 또 설득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득산업은 바로 이 매크로스키라는 경제학자가 보니까 미국 1999년에 미국 GDP, GNP의 28%, 노동시간의 26%가 설득과 관련되는 산업이다. 법조인, 홍보전문가, 종교인은 자기 시간의 100%를 설득에 사용합니다. 나머지 분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일종의 설득산업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같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싸고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주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게 인적자본이란 말이에요. 인적자본이에요. 이걸 못하면은 동일한 시스템,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도 성공이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설득산업은 인적자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종합대책 발표했죠. 그래서 7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 여기에 15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1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지금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근데 현재 우리 정부가 보고 있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7대 서비스 산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보건은요, 아무리 서비스가 좋아도 포화 상태에 이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망하죠. 의료, 관광, 컨텐츠, 교육, 여기 물류가 들어간다. 물류, 소프트웨어. 왜? 우리가 지금 물류가 후진국이거든요. 이것을 육성하겠다고 정부가 나선 거예요, 이제. 왜? 2차 산업, 1차 산업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2000년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고 아주 발벗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각국의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선진국일수록 이게 높아요. 왜? 소득이 높으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추구하거든. 양질 서비스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미국은 78.8인데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어요. 78점, 미국이 가장 높아요. 영국, 독일, 일본. 한국이 58.2%밖에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육성하겠다. 요것밖에는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70% 고용률을 달성하려면요, 서비스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그 불가능해요. 임파서블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거대 장치 산업은 여성들은 그 산업에 취직해서 일하기 힘들어요. 골리앗 크레인 가지고 100kg 올리는데 여자가 가서 어떻게 하겠어, 그걸?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이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큰 비중이 바로 음식, 숙박업, 부동산, 이것은 몰려 있어. 이것은 노동집약 산업이에요. 이거 기술집약 산업이 아닙니다. 지식집약 산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분야의 소득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이건 너무 높아.
통상 인구 200명당 식당이 하나면 충분하답니다. 200명당 식당이 하나가 있어야 그 식당이 먹고 살아. 우리는 80명당 하나 있어요, 식당이 지금.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망하는 확률이 60% 이상이에요. 왜?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 우리 서비스 수지, 국제 수지에는 상품 수지, 즉 무역 수지, 물건 팔고 사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국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여행 관광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또는 로열티 주고받는 것, 미국에서 책 사오는 것. 난 우리나라 교수가 세계 베스트셀러를 써서 미국에서 많이 팔리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나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지식을 수입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학 교재는 거의 대부분 미국 책이에요. 그만큼 미국은 지식 집약산이 발전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 수지에서는 계속 흑자를 보는데 서비스 수지에서는 계속 마이너스야. 우리가 아직 서비스 수입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 수입국이라고요. 지식 수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서비스 비교위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지지부진하는데 영국이나 미국은 비약적으로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 지식집약적 서비스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서비스업 성장인데 이게 제조업 성장보다 밑돌아요. 그것은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제조업 위주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제 그것을 서비스업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애터미 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3대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 가지를 몽땅 합해가지고 자본이라고 부르고 이 자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인적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인적 자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 왜냐하면 서비스업이 지금 국민 10사람 중에 7사람이 지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서비스업은 순전히 인적 자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적 자본이라는 게 친절성이라든가 또는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가 또는 제품에 대한 설명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적 자본이에요. 이 아줌마가 풀을 베는데 낫으로 베지요. 낫이 자본입니다. 손으로 쥐어 뜯는 것보다 낫으로 베는 게 더 잘 베요. 생산성이 높아요. 그렇죠? 손으로 쥐어 뜯는다는 것은 노동만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낫을 가졌다는 것은 낫이라는 자본으로 무장한 거예요. 그러면 풀을 더 잘 벨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낫이라는 자본보다 예촉이라는 자본으로 무장하면 더 빨리 베요. 생산성이 더 높아요. 이 아저씨 낫으로 벼를 베도 벨 수 있어요. 그러나 트랙터로 베버리면 자본의 정도가 달라요. 이 노동이 가지고 있는 자본 무장도, 이게 노동 장비율 또는 자본 장비율 그런데 이 노동력이라는 동일한 노동력이 장비하고 있는 갖추고 있는 자본의 질이 다르면은 거기에 생산성이 달라져요. 내가 부모로부터 빌딩도 못 물려받고 땅도 없고 그다음에 은행에 예금도 없고 주식도 못 물려받고 회사 지분도 없고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그것을 부모님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 내가 가질 수 있는 자본, 인적 자본을 갖는 수밖에 없다. 왜? 애터미에 시스템이 있고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주어진 것이고 내 인적 자본만 가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본이라는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워요. 자본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 그것이 물적 자본이 됐건 인적 자본이 됐건 다 마찬가지고 자본을 많이 가진 것만큼 돈을 많이 벌어.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건 물적 자본도 그렇고 인적 자본도 그렇습니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은 자본 축적입니다. 자본 축적 과정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초창기에 온 사람이 아직도 다이아몬드도 못했어. 왜? 굉장히 똑똑한데 혼자만 똑똑한 거야. 안 들어. 어떤 놈이 따고 왔는데 내가 말이야, 응? 이런 것이나 하고 있다고 나를 무시해? 그런 놈이 있어. 내가 잘 아는 놈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존경할 것 같으냐? 네가 과거에 뭘 했는데?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래도 아니, 네 왕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군데? 아무도 몰라.
네가 이런 것이나 하고 있다고 나를 무시해. 누가 너를 무시해? 너를 무시할 시간이 없어 이 사람아. 내가 그랬거든. 가끔 제가 혜민 스님 이야기를 해드리죠.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고 또 들은 분들도 잊어버리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지금도 베스트셀러 순위 올라가 있어요. 아주 쉽게 글을 굉장히 잘 썼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석 달이 되니까 혜민 스님이 큰 북스토어에 갔죠. 북스토어에. 이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베스트셀러 순위가 딱 정해져 있죠. 한 가운데가 딱 1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승복을 입고 이제 폼을 잡았죠. 내가 저 서점에 들어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처럼 나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럴 거다. 그럼 내가 근엄하게 사인을 해야지 하고 볼펜까지 준비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아니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한 놈도 아는 신용을 안 해. 아는 체를 안 해. 복장도 특이하고 베스트셀러 무려 몇 개월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되게 잘생겼죠. 야, 나 그렇게 잘생긴 사나이는 처음 봤어. 그러면서 혜민 선생님이 거기서 하는 말이, 강의에서 하는 말이, 방송에서 당신이 뭘 하건 세상 사람은 당신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존경하지도 않고 당신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단지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럼 저 자식은 안 되겠네. 너 이모 하지 마. 그랬거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누군데 말이지. 내가 이런 것이나 하고 있다가 나를 무시해? 그러더라고. 누가 너를 무시하는데? 그럼 너를 존경할까? 존경 안 해요.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몇 번 보셨어요? 거울 많이 보셨죠? 찍어 바르고 뭐 머리를 이렇게 해볼까? 위에다가 옷 갖다 걸쳐보고 뭐 백은 뭘 들까? 딱 거리에 나왔어. 누가 관심 있습니까? 저 아줌마가 옷을 어떻게 입었는가? 백은 뭐 들어?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듯이 가장 큰 문제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서 이 자존심인데, 이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년에, 저번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하루에 수십억을 결제한 건설회사 사장인데, 근데 그 양반이 수십억을 결제했는지 수백억을 결제했는지 옆에 사람이 알 게 뭐예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존경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아요. 단지 언제 관심을 갖느냐? 언제 관심을 갖겠어요? 바로 성공해서 5천대기 될 때, 또는 3천대기, 월천대기 되면 그때 관심을 가져. 즉 기집애는 말이야,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지? 이때 관심을 가져. 이놈 가시네야. 진즉 나한테 이야기하지.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응? 자, 이제 인적 자본 축적인데요. 바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유일한 방법이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는 개념을 잘못 아니까 학교를 다녀야 된다거나 물리, 수학, 영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공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공부를 하는, 지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속아요. 속는다고요. 속기 때문에 건전한 판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공부의 최종 목적이에요. 오늘날 이윤학설, 이윤이란 무엇인가 하는 학설의 정통학설이 뭐냐 하면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 대가, 그것이 이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나드 쇼라는 분 아시죠? 아시죠? 버나드 쇼. 존 버나드 쇼. 모르시나요? 이 시간 이후 아시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아주 시니컬한 시와 연극과 극본과 소설을 쓴 그분이죠. 노벨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바로 그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유명하죠. 노벨상까지 받은 분인데 내 죽으면 내 묘에다 이렇게 쓰라고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그렇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노벨상까지 받은 분인데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하고 그 묘비명예가 지금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이나 결심은 리스크가 있지만 빨리 해야 돼요.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럼 공부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공부하는 게 뭐냐? 우리 성리학에서 공부를 수신입니다. 자기 몸을 닦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에요. 옛날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책, 연세드신 분 아시죠? 사서 삼경 중에 사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학, 중용, 맹자, 논어가 사서죠. 시경, 서경, 주역이 삼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경보다도 교육의 중심은 요 사서에 있었어요. 대학, 중용, 맹자, 논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을 뭐라고도 불렀냐면 제왕학이라고도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대학은 무슨 심성을 기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제왕학이니까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좋으냐 하는 기법이 들어있는 게 대학이란 책이에요. 대학이란 책이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세자, 다음에 왕이 될 세자에게만 대학을 보도록 했어요. 대학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대학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큰 배움이에요. 큰 대자, 배울학자죠? 큰 배움.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배움이란 무엇인가? 요 개념이에요. 큰 배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큰 배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대학의 강령에 나와 있는 큰 배움이 난 지금도 우리 대학에서 이걸 가르쳐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학 지도 이렇게 됐습니까? 큰 배움의 길은 그 말이죠. 길도자니까 큰 배움의 길은 제 명명덕 그랬어요. 요 있을 제자 어디에 있냐 하면은 요 명은 형용사고 요 명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명덕이니까 밝을 명자 덕덕자 큰 덕자니까 맹자의 성선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본성은 밝았다 그 말이 밝은 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파란만장한 세상을 살다 보니 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내 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말이 어두워졌다. 그러면 대학에서 큰 배움의 길은 어떻게 한다? 요 앞에 명자가 있어요. 원래 내 밝았던 덕, 밝았던 심성을 다시 받게 하는 것이 큰 배움의 길이다. 제 친밀함, 백성과 친하게 하며. 다시 말하면 위정자와 백성이 친해야 된다. 친해한다. 그 말 무슨 말이야? 서로 믿는다. 믿는다. 서로 믿는다. 그리고 제 지어지성, 그칠 지자, 지극할 지자, 선할 선자니까 이것은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이거 머무를 지자인데 머무른다는 것은 간다 그 말이에요.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 있다. 이걸 지극한 선을 무슨 뭐 위대한 진리나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건 제왕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이 나라는 살기가 좋네 그렇게 만드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는 살기가 좋네. 이 회사는 참 좋은 회사네 그렇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좋은 회사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그리고 서로 믿고 사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회, 그것이 최고의 선이다 그런 얘기죠. 무슨 형이상학적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여기서 지금. 그런데 먹고 산다는 문제가 그렇게 하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거룩하고 숭고한 문제예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하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통해서 먹고 산다면은 그거야말로 거룩하고 숭고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좋네? 그렇게 만드는 게 경영진의 목표다. 목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각자는 뭡니까?
여러분 각자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회사와 1대1 계약 관계를 맺은,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뭐 헛붕 떨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개인 사업자니까 자기가 사장님,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가 고용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리더들이지. 그러면 자기 밑에 파트너들에게, 아, 우리 스폰서는 믿을만 하네? 스폰서는 또, 우리 파트너는 믿을만 하네? 우리 동료 파트너는 믿을만 하네? 아이고, 우리 그룹은 참 좋네? 그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게. 예?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삼강령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원래 이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풍진 세상을 살다 보니 독하게 됐으니 이 큰 배움을 통해서 내 본성을 되찾자. 요걸 이렇게 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경물. 그래서 경물. 이 격자는 막대기 격자입니다. 이 물은 만물 또는 인간, 어떤 현상을 말할 때 한옥에 보면은 문 창살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격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격자 무늬. 그렇죠? 그래서 이 격은 어떤 질서가 있는 것, 올바른 것, 요걸 나타내요. 인격, 그렇죠? 품격, 격식, 격언, 전부 막대기 격자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 그 말은 그 사람의 인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경물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인적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이거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먼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머리 공부예요. 머리 공부. 올바로 판단해봐라. 현재 네가 처한 상황을 격자처럼 올바로 판단해봐라. 삐뚤삐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물을 올바로 판단해서 어떻게 한다? 치지. 사물을 올바로 판단해서 거기서 지혜를 얻어라. 세 번째는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라. 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신사숙녀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정성스러움. 이 해석을 어떻게 해놨냐면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독이라고 그랬죠. 혼자 있을 때 삼가야 된다. 네 번째, 정심. 올바른 마음이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아이 백성과 친해야 되고, 즉 백성이 위정자를 믿고 위정자가 백성을 믿고 백성 상호간에 믿으려면 정심, 마음이 똑바로 돼 있어야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지. 누가 믿겠어요? 그거 안 믿어. 이게 마음 공부란 말이에요. 마음 공부. 마음이야 마음. 자, 다섯 번째, 수신이에요. 수신. 자,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내 몸을 정갈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요게 경물하고 치지하고 성의하고 정심을 갖지 않으면 몸을 닦는 일이, 내 몸을 움직이고 정갈하게 움직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 다음에 제가입니다. 제가에 대해서는 아시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집안이 정돈되지 않으면 아들놈이 계속해서 말썽 피우고 돌아다니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전화만 왔다면 가슴이 덜컹해. 경찰서에서 혹시 또 데려가라고 하는가 봐서. 집안이 가지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치국하라. 수신하고 제가하면 어떻게 된다? 내 라인이 대한민국을 석권을 하고, 석권을 하고, 그 다음에 평천하러 간다. 이제 그 다음에는 대만을 석권하고 인도를 석권하고, 이게 평천하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자는 이것이 이 순서대로 된다 이렇게 했지만 뒤에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계속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함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함께 가요. 항상 어떤 사안, 사태,
상대방을 올바로 판단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지혜를 얻고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항상 정직하게 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 도덕성을 또는 내 몸을 계속 닦고 내 인격을 계속 품격이죠. 품격을 계속 연마하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재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국을 하고 우리 라인이 국내를 석권을 하고 그 다음에 요구로 나간다. 이게 공부야 이게. 그러니까 공부는 세 가지로 이릅니다. 요게 이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이게 몸 공부예요. 몸 공부.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기 힘듭니다. 어떤 일. 머리가 빈 놈이 자꾸 돌아다니면 말썽만 일으키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머리는 꽉 찼는데 마음이 엉터린 놈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사기를 쳐. 그렇죠. 머리도 별로 없고 몸도 안 움직인 놈이 마음만 좋으면은 이웃집 할아버지야. 그렇잖아요. 이웃집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머리, 마음, 몸 요것을 한꺼번에 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요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꼭 학교에서 할 필요도 없고 어떤 기관에서 할 필요도 없고 항상 내 삶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인적 자본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머리 공부, 몸 공부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김연아 선수 그 스케이트 타느라고 학교 별로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국 기자들이 인터뷰하면 영어로 인터뷰를 해버려. 왜? 필요하니까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먼저 한 것은 영어 공부가 아니에요. 몸 공부예요. 몸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거였다고. 그렇죠? 그러면 몸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해야 돼. 공학적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힘있게 도는지 안 넘어지는지 역학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해야 돼요. 우리 박지성 선수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볼만 차고 돌아다녔어. 그런데 어때요? 영어로 인터뷰를 해버리잖아. 그렇죠? 그 대학 나온 사람한테 훨씬 잘해요. 왜?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 never give up, slow and steady.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이소무화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토끼란 놈이 갑이고 을이에요. 이 경주에서 누구든지 고정관념은 토끼가 이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긴다고. 그건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이에요. 그런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다고요. 왜? 토끼는 중도에 쉬었지만 안 쉬었어요. 그래서 가지라는 정신을 제가 촌보정신이라고 그랬죠. 해민 스님이 이회수 작가를 찾아가서 선생님,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고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회수 선생이 작가가 촌보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자가, 혜민 스님은 철학자거든요. 철학자가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한 정신을 얘기하니까 야, 이건 동양 고전에 나오는 형이상학적 정신인가 보다. 그래서 촌보정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존나게 버티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북이하고 똑같죠. 계속 버텨가지고 never give up,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노숙자에서 미국 100대 재벌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책에가 있어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노숙자였어요. 학력도 고졸. 근데 지금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40개가 돼요. 결론입니다. 경담급심. 이것은 순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물은 깊은데 두레박줄이 짧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레박줄이 뭐예요? 인적 자본이에요.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우물에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데 뭐가 짧아요? 두레박줄이 짧아서 물을 기를 수가 없다. 자, 우리 지금 현재 국민경제, 우리 국민경제 GDP가 연 1,400조예요. 1,400조. 달러로 따지면 1조 한 2천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늘어나는데 내 주머니가 신통치 않다는 것은 물은 있어.
두레박줄 짧은 거예요. 그럼 이 두레박줄이 인적 자본이에요. 근데 자본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물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두레박줄을 길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인적 자본의 축적이에요. 바로 태도, 애티튜드가 가장 중요해요. 내 마음가짐, 내 멘탈 애티튜드에서는 내 정신 자세. 마음이 비뚤어지거나 부정적인 태도인 것은 펑크난 타이어와 같다는 거예요. 태도가 엉망이면 당신의 인생에 맞게 상황을 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 당신의 태도를 조정할 수는 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1%예요. 이거 에디슨이 한 말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나머지 99%는 전부 태도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인간의 관용, 진실, 성실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능력 1%와 요것만 가지고 있으면 애터미에서 3년 후 5년 뒤에 3,000댁, 5,000댁은 다 될 수 있다. 단 존버 정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5,000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